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현대 대인관계 분석가는 에밀리가 분석가에 대하여 갖는 신념들이 현재 그와의 실제적인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과거의 관계 유형에 의해 형성된 것이긴 하지만 환자의 전이는 분석가의 현재 행동에 대한 살아있는 반응이다. 마찬가지로 분석가의 역전이도 환자의 실제 존재와 행동에 대한 살아있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준거 틀 안에서 보면 에밀리의 당당한 자기 충족성과 생산적인 우월감은 분석가를 위축시켰고 그녀를 도울 수 있다는 믿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는 서둘러 그녀의 외로운 분투에 참여하여 그녀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자신의 불안감을 달래려고 했다. 반면 에밀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느꼈던 동일한 압력을 분석가에게서 느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사람을 안심시켜준 후에야 자신의 중요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프로이트 학파와 고전적인 대인관계 이론에서 보면 분석가가 에밀리와의 상호작용에 개입하는 것은 분석가는 정서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질문해야 한다는 기존의 방침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현대 대인관계적 관점에서는 정서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이란 없다. 분석가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그는 환자의 역동에 말려들게 마련이다. 분석가가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위험한 것이다. 그것은 분석 상황에 미치는 그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환자로 하여금 그러한 분석가의 태도에 동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만일 분석가가 에밀리가 자신을 화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그녀에게 보복하는 처벌적인 방식이나 간청하는 투로 질문을 하고 해석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에밀리는 분석가도 다른 사람들처럼 매우 요구적이며 상처 입기 쉬운 사람이라고 확신했을 것이고 따라서 그녀는 결코 자신의 그러한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확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분석가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만일 그런 식으로 치료가 계속된다면 그 치료는 서로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말하지 않는다는 분석가와 환자의 공모 안에서 진행될 것이다. 현대 대인관계의 이런 틀 안에서는 분석가가 아무리 막으려고 노력해도 환자의 내적인 역동 유형은 분석가와 환자 관계에서 재현된다고 본다. 이러한 유형들이 다른 관계들 안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분석가는 그 유형이 자신의 경험과 환자와의 상호작용 안에서 드러나는 방식들을 탐색하게 된다. 분석가는 이러한 보다 상호적인 조망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몇 가지 가능성들이 있다. 레빈슨은 분석가의 점진적인 저항적 변형에 대하여 말한다. 분석가가 환자의 반복되는 시나리오를 깨닫는 것 자체가 환자에게 다른 유형의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분석가가 자신의 개입을 성찰하고 이를 명료하게 깨닫게 되면 그의 탐색은 환자에게 다른 유형의 참여가 될 수 있다. 어떤 탐색은 분석가의 마음속에서만 진행되고 어떤 탐색은 환자와 직면함으로써 이루어지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탐색은 분석가가 환자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환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씩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에밀리와 면담을 마칠 때마다 분석가는 자신과 에밀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착각했다. 결국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며칠마다 한 번씩 그녀의 문 앞에 나타나 상품을 선전하는
진공청소기 세일즈맨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녀는 항상 그를 볼 때마다 놀라움을 갖고 마치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를 대하였다. 진공청소기 성능을 의심하는 그녀에게 그는 그 상품의 성능을 입증했고 그녀는 진공청소기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막상 그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그를 처음 본 사람처럼 대했다. 그래서 그는 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그가 다시 청소기의 성능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집안은 깨끗하게 되었다. 그녀는 왜 분석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 분석가를 인정하는 것이 자기 집이 더럽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모욕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녀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존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타인을 돌봐주어야 한다는 자신의 욕구에 아니면 도움을 받았으니까 자신도 남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영원히 사로잡힐 것을 두려워했을 것일까? 그녀는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무엇인가 발생하기 충분할 만큼 불안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분석가는 이러한 관심들을 가지고 환자를 탐색해 간다. 대인관계 정신분석학은 분석 과정에서 분석가의 참여를 인정하며 그것이 임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수많은 기법상의 논쟁들을 제기했다. 우리는 이러한 기법상의 논쟁을 9장에서 다룰 작정이며 여기에서는 요즘 정신분석학이 분석가와 환자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는 추세라는 사실만을 언급할 것이다. 사실상 대인관계 정신분석학자들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혁신적인 이론의 분야의 개척자들이었다. 그 후 그의 후배들은 그들이 개척해놓은 영역에 자리를 잡았다. 설리반의 이론은 정신분석학뿐만 아니라 현대 지성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신분석학은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복합적이고 탈중심화되고 맥락화된 이해를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우리는 일장에서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대한 탐구가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관념을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즉, 프로이트는 마음은 의식적인 것이며 의지와 목적을 통해 경험을 형성해 나간다는 기존의 믿음을 붕괴시켰다. 설리반은 전문적인 언어로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간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내세우고 있다. 그는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자기 체계이며 이것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진 환상의 구조물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우리가 자기를 우리 안에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 지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적 맥락에서 그때그때의 기억과 기대를 통해 자신을 부분적으로 구성해 나갈 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스스로를 단일한 존재로 경험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상호작용을 하는 타인들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자기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기란 억압된 갈등을 지닌 수직적으로 조직화된 것이라는 프로이트의 개념과는 대조적으로 설리반은 자기를 해리 과정을 통해 양립할 수 없는 영역들을 지닌 수평적으로 조직되고 분할된 것으로 보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렇게 자기를 상호작용과 맥락 안에서 형성된 탈중심화되고 복합적인 존재로 보는 설리반의 방식은 인간의 주관성과 경험을 탐색하는 현대 철학과 문학과 사회 비평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 지금 설리반의 이론을 프로이드 이론과 조금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갈 게 자기라는 개념, 셀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각각 다르고 학파들마다 접근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네. 보통 자기 혹은 경우에 따른 자아, 그 이고나 셀프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어느 학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학파가 가지고 있는 셀프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 학파가 생각하는 자아는 어떤 것인가. 어떤 학파에 따라서는 자아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죠. 이고라는 개념을 따로 이해하지 않고 셀프만 가지고 설명하는 자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어떤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했죠. 네.
마음의 어떤 구조론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 이전에 초기에는 프로이드도 우리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할 때 이고나 셀프나 잘 구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기라는 개념 혹은 자아라는 개념, 이고는 의식적인 것이라고 봤어요. 그 의식자, consciousness가 이고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건 의식이라고 하다. 이게 어떤 중세 이래 계속해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우리는 생각하는 자기, 의식으로 알고 있는 자기를 자기라고 생각했던. 근데 프로이드가 새로운 어떤 정신분석을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봤던 게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를 다 보아야 어떤 여기서 자아라고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다 합친 것이다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고는 consciousness라고 봤던 것에서 consciousness와 unconsciousness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함께 보아야만 자아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프로이드는 우리의 역동 이론, 본능의 이론, 인스팅트 티어리 혹은 인스팅트를 번역할 때 독일어로 추리브라고 하는 것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인스팅트라고 번역했는데 동물의 경우는 인스팅트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드라이브라고 번역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론이 있긴 하지만 번역상의 문제는 있긴 하지만 이걸 본능이라고 하건 역동이라고 하건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을 그분 스스로 개척하면서 초기에는 우리 마음의 동물적인 부분과 인간적인 부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동물적인 역동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동물적인 역동과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부분을 의식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의식을 이고라고 칭하고 그리고 역동과 어떤 드라이브 혹은 인스팅트와 이고를 대칭시켰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역동의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라고 봤던 드라이브는 신체에서 오는 것인데 이것은 심리적으로는 무의식의 세계다라고 봤던 거고 그리고 의식의 세계를 이고라고 봤던 거죠. 나는 의식적인 존재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1920년대에 오면서 전체적인 이론의 틀이 바뀌어요. 바뀌면서 심리 구조론을 이분이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마음을 역동으로부터 오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원본능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데 ED의 세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고라고 불렀던 부분이 의식뿐만이 아니고 무의식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고 속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그러니까 어쩌면 마음의 삼중구조 이론에서는 ED의 세계는 어떤 원본능 세계, 그 동물적인 세계인데 인간적인 세계 중에 우리성을 대표하는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이고라고 봤던 거고 리슨 중심이고 또 하나는 도덕성이나 사회적인 노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마음 구조를 슈퍼이고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원본능의 세계, ED의 세계와 이고의 세계, 그리고 초자의 세계, 마음의 삼중구조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마음의 삼중구조 이전엔 우리의 마음을 의식과 전의식과 그리고 무의식이라는 마음의 세 개 영역으로 구별했던 이게 지정학적 이론이라고 그러죠. 토포그래피컬 띠어리라고 그러고 두 번째 것을 스트럭처럴 띠어리라고 하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초기에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눴던 이 세 개 이러한 마음의 구조 이론을 이걸 1차 구조 이론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보통 구조 이론이라고 스트럭처럴 띠어리라고 하는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을 2차 구조 이론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구조 이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어떤 구조 이론을 지정학적 이론이라고 보고 두 번째
프로이드의 어떤 마음의 구조 이론을 이걸 그냥 구조 이론, 스트럭처럴 디어리라고 보통은 불러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아의 의식뿐만 아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거가 밝혀지면서 첫 번째 이론을 유지할 수 없었던 거죠. 첫 번째 이론에서는 의식과 무의식과 전의식으로 구별을 했는데, 그래서 어쩌면 의식의 세계를 이고라고 봤고 무의식의 세계를 역동의 세계, 드라이브의 세계, 본능의 세계라고 봤었고 그 중간 지점을 전의식의 세계라고 봤었는데, 이런 초기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는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이 함께 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의식은 우리 마음의 극히 일부고 무의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비합리성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서구에서 계속 생각했던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사고 중심의 인간 이해, 그러니까 이성 중심의 인간 이해가 그대로 지탱될 수 없었던 게 프로이드가 봤던 무의식의 세계, 자아가 의식만 있는 게 아니고 무의식의 세계를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아는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고 무의식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데, 인간을 사고하는 존재로 합리적인 이성적인 존재로만 봤던 어떤 세계관에서 우리 인간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잘 통제하지 못하고 우리는 무의식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어쩌면 초자라고 하는 것은 자아에서 또 분화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자아를 가지고 본다면 자아 속에 의식적인 세계와 무의식적인 세계가 있을 때 이것을 의식과 무의식을 나눈 것을 스플리팅이라고 봤어요. 이걸 분열이라고 봤는데 이때 이 분열을 호리존탈 스플리팅이라고 봐요. 호리존탈이라는 게 수평적 분열. 이 개념은 수평적 개념과 수직적 분열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이 교과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얘기가 자기란 억압된 갈등을 지닌 수직적으로 조직된 것이라는 프로이드의 개념과는 대조적으로 설립하는 자기를 해리 과정을 통해 양립할 수 없는 영역을 지닌 수평적으로 조직되고 분할된 것으로 보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렇게 자기를 상호작용 맥락 안에서 형성된 탈중심화되고 복합적인 존재로 보는 설리반의 방식은 인간의 주관성과 경험을 탐색하는 현대 철학과 문학과 사회 비평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이 설명이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할 부분이죠. 여기서 우선 나오는 개념은 제가 아까 설명 들은 부분이 수평적 분열이라고 할 때는 프로이드가 이해했던 분열을 수평적 분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누는데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어떤 수식적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도 이 개념이 굉장히 오랫동안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걸 수평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가로 지르는 선이 우리 수평선이고 수평선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수평선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수평적 분열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나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수직적 분열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윗부분 옥상하고 지하가 있으니까 이게 수직적인 것처럼 처음에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용어를 쓰기 나름이니까 용어를 쓰는데 호리존털이라고 명명했을 때는 수평적이라고 수평선을 기준으로 갈렸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돼요. 하나의 그러니까 수평선을 중심으로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나눌 때 이걸 수평적 분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수직적 분열이라는 버티컬 스플리팅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방위를 동서와 남북을 이렇게 가르는 두 개의 선을 그었을 때 동서로 갈려 있는데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갈려 있는 것을 이걸 호리존탈 스플리팅이라고 한다. 그래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우리의 마음을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눌 때 이것을 수평적 분열이라고 하는데 이게 프로이드가 봤던 억압의 얘기예요. 이게. 억압이 가능한 억압을 한 것인지 억압이 된 상태는 이 수평적 분열의 아래쪽에 있을 때 이걸 억압된 상태라고 보는 거고 그게 이게 말하자면 무의식의 상태죠. 그 윗부분은 의식의 상태죠. 그러니까 우선 수평적 분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버티컬 스플리팅이라는 말 자체는 이렇게 상하가 아니라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아니고 병렬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수직선이 하나 있는데 이 수직선의 왼쪽 오른쪽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디소시에이션 헬이나 디서바월 부인이나 부정의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버티컬 스플리팅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이 된 상태가 아니고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구획화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수평적 분열과 수직적 분열에 대한 개념은 코우세 이론에 따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 저자인 스테판 미첼과 마가렛 블랙의 서술에서는 자기란 억압된 갈등을 지닌 수직적으로 조직된 것이라는 프로이드의 개념과는 대조적으로 설리반은 자기를 해리 과정을 통해 양립할 수 없는 영역들을 지닌 수평적으로 조직되고 분할된 것으로 보는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하면서 수평적 혹은 수직적이라는 단어를 들여왔는데 이 용어들이 코우시 얘기하는 수직적 분열과 수평적 분열에서 사용되는 것과는 정반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코우시 얘기하는 수직적 분열은 여기서는 수평적으로 조직됐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코우시 얘기하는 수평적 분열을 여기서는 자기가 수직적으로 조직되었다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데피니션으로서의 코우시 정리한 스플리팅의 두 가지, 분열의 두 가지를 수직적 분열과 수평적 분열이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 책에서 설명되고 있는 수평적이라고 하거나 수직적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상반되게 사용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용어보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서 제가 자꾸 반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설리반식으로 하면 이게 디소시어티브 프로세스라고 봤는데 해리 과정, 해리 과정이라는 건 억압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억압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인데 의식 상태에 있는데 어쩔 때는 우리 마음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이 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황이 있다고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대상 자체도 나쁜 대상, 배드 아브젝트가 그 마음을 구성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떤 때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대상 자체도 굿 아브젝트로 이렇게 짝이 맞춰서 하나의 대상 관계, 서로 다른 대상 관계가 움직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내 마음이 저 사람을 잘 수용해주고 저 사람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에 있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저 사람이 미워지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이게 다 통다 의식이에요. 두 가지가.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인티그레이션, 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통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제는 관계가 좋았다가 오늘은 관계가 나쁘고 그래서 크게 싸웠다가 또 그 다음은 굉장히 좋은 사이인 것처럼 되고 그래서 인격의 통합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를 버티컬 스플리팅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을 이해하는데 인간의 주관성과 경험을 탐색하는 현대 철학과 문학과 사회 비평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그래서 설리반의 이러한 어프로치가 굉장히 단순하게 정신분석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문화의 다른 영역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호리존털 스플리팅과 버티컬 스플리팅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코우스의 자기심리학을 공부할 때 이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코우스의 이 개념은 이미 프로이드의 개념과 설리반의 개념이 이미 있었던 개념이에요. 이것을 호리존탈 스플리팅과 버티컬 스플리팅으로 잘 설명해내고 있는 게 코우스의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석은 다 이어지는 개념이지 어느 한 사람의 인벤션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 창안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개념들이 흘러서 하나의 종합돼 나오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보통 우리가 임상적으로 보면 버티컬 스플리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드라인 레벨의 환자들이에요.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상태에 있는 사람. 누라틱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호리존탈 스플리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호리존탈 스플리팅이 일어난다는 것은 억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내가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지만 보통은 미워하는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는 미워하는 마음은 억압되어 있어서 내 의식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무의식에 있다는 얘기예요. 억압이 가능한 사람과 억압이 안 되는 사람 차이예요. 그러니까 발달 심리적으로 보면 분리개별화가 되기 이전의 상태에 있는 분들은 억압이 안 된다 봐요. 그 인격적으로 독립된 인격으로 이렇게 발달한 사람만이 억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에더퍼스 컴플렉스 얘기들을 쭉 하는데 그래 프리 에더퍼란 지점과 에더퍼란 지점이 이 억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호리존탈 스플리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발달적으로 상당한 성취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수평적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은 억압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억압이 가능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발달했어요. 초기에. 지금도 이런 대상을 중심으로 한 정신분석을 그것만을 정신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버티컬 스플리팅이 마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보드라인 환자나 사이코테라피 환자는 정통 정신분석, 클래시컬한 정신분석이나 이고 사이칼리 쪽에서는 이런 분을 치료하는 것은 정신분석이 아니고 사이코 애널리틱 사이코테라피, 정신분석적 심리치료라고 구별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임상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이게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개념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두 번째 시간에 셀프 디스클로저 얘기를 우리가 공부하죠. 셀프 디스클로저를 하나의 기법으로 볼 것이냐 하는 이제 이런 교과서의 기술이 나오는데 셀프 디스클로저가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 어떤 대상에게 셀프 디스클로저가 필요한 것인가 할 때 버티컬 스플리팅이 있는 사람에게 경우에 따라서 셀프 디스클로저가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론들이 나와요. 그런데 보통 뉴라틱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셀프 디스클로저는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다고 보는데 뉴라틱한 상태는 수평적 분열이 일어나는 사람들, 그래서 억압이 가능한 사람들 경우에는 해석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이런 경우에는 셀프 디스클로저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는 이론인데 버티컬 스플리팅이 주로 일어나는 보드라인 환자, 그러니까 수직적 분열이 일어나는 분열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혹은 보드라인 레벨의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버티컬 스플리팅이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고 스탠스가 굉장히 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모션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해석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점에서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하나의 요소로서 셀프 디스클로저가 경우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얘기를 끌어갈 수 있는데 오늘 얘기에서 수평적 분열과 수직적 분열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